어머님, 요즘 누가 음식을 이렇게 올드하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수신상태 양호입니다. 오늘도 수신상태 양호합니다. 계시는 곳까지 잘 들리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답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계 바늘이 채 5시를 가리키기도 전입니다. 영자 씨는 익숙하게 몸을 일으킵니다. 바닥을 딛는 순간 아이쿠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35년.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남의 아픈 다리, 아픈 허리만 만져줬죠. 정작 본인의 무릎은 연골이 다 닳아 삐걱거린다는 걸 영자 씨만 모른 척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영자 씨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핏물을 뺀 갈비를 끓는 물에 데쳐내고 무와 당근을 하나하나 둥글게 깎습니다. 그래야 부서지지 않고 국물이 맑거든요. 이 갈비찜은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우리 엄마 갈비찜이 최고야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어린 현우의 웃음을 지키기 위한 영자 씨의 자부심이죠. 몇 시간 뒤 아들 현우 내외가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에 먼저 다녀온 탓에 저녁이 돼서야 영자 씨는 첫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식탁에 앉고 영자 씨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을 식탁 정중앙에 놓습니다. 영자 씨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며느리의 젓가락 끝을 살핍니다. 서연이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습니다. 몇 번 씹지도 않고 멈추네요. 그리곤 미간을 찌푸리며 뱉어내듯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어머님, 이거 혹시 설탕을 쏟으셨어요? 너무 달고 느끼해요? 요즘 누가 음식을 이렇게 올드하게 하나요? 아유, 여보. 엄마가 새벽부터 고생해서 만드신 건데 그냥 먹지. 우리 친정은 이렇게 안 해요? 손님한테 내놓기도 민망하네요? 이 집은 원래 이런가 봐요? 영자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올드하다니요. 가족들 건강 생각해서 매실청으로 단맛을 내고 기름기 하나하나 손으로 다 걷어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연이 냄비를 들고 일어나 그대로 쓰레기통 뚜껑을 엽니다. 방금까지 영자 씨의 정성이 담겨있던 갈비찜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 속으로 사라집니다. 아들 현우는 젓가락만 만지작거릴 뿐 어머니를 보지 않습니다. 그저 아내의 눈치만 보며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영자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 침 한 번 삼키기가 힘이 듭니다. 그날의 식탁은 영자 씨의 가슴에 깊은 멍자국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영자 씨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6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리는 날이죠.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머리를 빗고 장롱 깊숙이 보관했던 옥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제 저녁 아들 현우에게 조심스레 부탁도 해두었죠. 현우야, 내일 동창회 장소가 좀 멀구나. 내 차로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엄마. 제가 아침에 모셔다 드릴게요. 영자 씨는 들뜬 마음으로 현관문을 나섭니다. 9시 정각. 1층 로비에 내려오니 며느리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네요. 어디 가느냐는 물음에 영자 씨가 수줍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어머님, 오늘 저희 중요한 부부 동반 모임 있어요? 못 모셔드려요? 택시 타고 가세요? 서연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1,000원짜리 몇 장과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영자 씨 손에 쥐어줍니다. 2만 원. 영자 씨의 자존감이 그 빳빳한 종이 2장에 구겨집니다. 그래, 괜찮다. 바쁜데 가봐야지. 영자 씨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밖으로 나옵니다. 아파트 정문에서 택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때 지하 주차장에서 익숙한 은색 세단 한 대가 올라옵니다. 현우의 차입니다.
운전석에는 아들 현우가, 조수석에는 며느리 서연이 앉아 있습니다. 뒷자리는 텅 비어 있네요. 차는 영자 씨 앞을 아주 천천히 지나갑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우는 당황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서연은 못 본 척 앞만 응시합니다. 차는 그대로 영자 씨를 지나쳐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갑니다. 영자 씨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섰습니다. 한복 치맛자락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햇볕은 살을 찌를 듯 뜨거운데 영자 씨의 가슴에는 찬바람이 쌩하고 지나갑니다. 결국 영자 씨는 한복 차림으로 버스 정류장까지 걷습니다. 30분을 기다려 올라탄 버스 안.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저 할머니는 왜 이 더운 날에 저런 옷을 입고 버스를 탔을까? 그 시선보다 더 아픈 건 백미러로 본 아들의 외면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힘겹게 동창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정갈한 한정식집 룸에서 친구들은 영자 씨를 반깁니다. 영자야, 너 여전히 곱다. 아들이 잘해주지. 그 물음에 영자 씨는 그저 쓴웃음을 짓습니다. 앞에 놓인 기름진 음식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들의 구분 등 며느리의 차가운 옆모습만 자꾸 떠오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6시에 아파트는 평화롭기만 합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선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아들 가족이 낮에 다녀온 놀이공원 사진을 보며 하하호호 웃고 있습니다. 영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한복을 벗어 정성껏 옷장에 겁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내 집인데 내 차인데. 영자 씨의 입술이 가늘게 떨립니다. 지난 35년 영자 씨는 남의 병을 고치는 한의원에서 일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귀신같이 알아냈죠. 그런데 정작 자기 인생에 생긴 이 깊은 골종양은 왜 이제야 발견한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암세포가 영자 씨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노트를 펼칩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적습니다. 이것은 반성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의 예고장입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릎의 통증보다 가슴의 통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고. 자식의 인생이 아닌 이영자의 인생을 단 하루라도 살아봐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주방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방 금고 속에 깊이 넣어두었던 집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서랍장 깊은 곳에 숨겨둔 낡은 핸드폰을 켭니다. 그곳엔 영자 씨의 유일한 탈출구가 될 한 사람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혜자니? 나 영자다.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과연 영자 씨가 준비한 그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영자 씨의 방 벽면에는 낡은 종이 달력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7월 15일. 그 날짜 위에는 영자 씨가 직접 그려넣은 삐뚤삐뚤한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작게 나라고 써두었죠. 네, 오늘은 영자 씨의 73번째 생일입니다. 영자 씨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몸을 씻습니다. 혹시나 자식들이 엄마 오늘 생일인데 외식이라도 해요라고 말해줄까봐 서랍 깊숙이 넣어둔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내둡니다. 거실로 나가는 발걸음이 오늘따라 가볍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들 현우가 신문을 보고 있고 주방에서는 며느리 서연이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영자 씨가 짐짓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현우야,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너 오늘 퇴근하고 별일 없니? 아, 오늘요? 오늘 거래처 접대가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왜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어머님, 저도 오늘 엄마? 아니, 저희 친정 엄마 생신 선물 고르느라 백화점 가봐야 해요.
이번에 환갑이라 좀 크게 해드려야 하거든요. 영자 씨의 입이 달싹이다가 멈춥니다. 환갑. 사부인 생일은 그토록 공을 들이면서 바로 눈앞에 있는 시어머니 생일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가 영자 씨의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지는 기분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접대 잘하고 오렴. 서연이 너도 사부인 좋은 선물 골라드리고. 영자 씨는 주방으로 들어가 혼자 냄비를 올립니다. 어제 미리 불려둔 미역을 볶습니다.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할 미역국을 영자 씨는 스스로를 위해 끓입니다. 달그락거리는 냄비 소리가 오늘따라 서글픈 곡소리처럼 들립니다. 생일날이지만 무릎 통증은 예외가 없습니다. 영자 씨는 혼자 버스를 타고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엄마, 물 좀 마셔. 의사 선생님이 물 많이 마셔야 한대. 딸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연신 부채질을 해줍니다. 할머니는 딸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연신 싱글벙글입니다. 영자 씨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봅니다. 무릎이 쑤시는 건지 가슴이 쑤시는 건지 분간이 안 갑니다. 35년 동안 한의원에서 남의 무릎은 잘도 고쳐줬는데 정작 본인의 고독은 고칠 약이 없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현우에게 문자가 한 통 옵니다. 엄마, 저녁에 늦으니까 먼저 주무세요. 생일 축한다는 말 한마디 없는 그저 통보뿐인 문자입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현우와 서연이 들어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들이 들려 있습니다. 영자 씨는 방에서 나가지 않고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봅니다. 자기야, 이 가방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겠지? 진짜 큰맘 먹고 산 거야? 당연하지. 장모님이 이거 보시면 친구분들한테 자랑 엄청 하실걸. 아, 오늘 처가 식구들이랑 먹은 일식집 진짜 괜찮더라. 다음에도 거기로 가자. 영자 씨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눕습니다. 아들 내외는 오늘 처가 식구들과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온 모양입니다. 냉장고에는 며느리가 넣어둔 케이크 박스가 들어있겠죠. 하지만 그건 영자 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자 씨가 끓여놓은 미역국은 식탁 구석에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원래 혼자 잘하잖아. 현우가 예전에 무심코 던졌던 그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혼자 견디는 법을 배운 것뿐인데 자식은 부모의 강인함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곤 합니다. 할머니, 저 휴가 나왔어요. 손자 지호입니다. 영자 씨가 가장 아끼는 그리고 이 집에서 영자 씨를 사람으로 대우해주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영자 씨는 반색하며 지호를 맞이합니다. 지호가 가방에서 뭔가를 주춤주춤 꺼냅니다. 할머니, 어제가 생신이셨는데 제가 군에 있느라 못 왔어요. 이거 오다가 샀어요. 지호가 내민 것은 조금 시든 카네이션 한 송이와 편의점 초콜릿 하나입니다. 영자 씨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집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잊어버린 그날을 군대에 있는 손자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지호야. 우리 지호가 최고네. 할머니는 이거면 된다. 이거 하나면 충분해. 지호가 건넨 꽃 한 송이에 영자 씨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따스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현우가 지호를 보며 말합니다. 지호 왔냐? 야, 너 할머니한테 그런 거 사오지 마. 할머니 꽃 같은 거 안 좋아하셔. 차라리 내 필요한 거나 사지. 영자 씨는 지호의 꽃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니, 현우야. 엄마도 꽃을 좋아한단다. 엄마도 예쁜 옷을 입고 싶고 맛있는 곳에 가고 싶단다. 단지 너희에게 부담이 될까봐 입을 닫고 살았을 뿐이야. 영자 씨는 결심합니다. 이 지독한 소외의 굴레를 끊어내야겠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를 사는 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말이죠.
영자 씨는 며칠 뒤 다시 병원을 찾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는 영자 씨의 눈빛이 전과는 다릅니다. 검사 결과는 아주 깨끗하신데요, 할머님. 어디가 특별히 더 아프신 건가요?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아주 많이 아픈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영자 씨의 제안에 의사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영자 씨는 병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벤치에 앉아 있던 한중년 여성이 종이 한 장을 쥐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어떡해. 우리 엄마 위암이래. 수술해도 가망이 없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영자 씨는 묘한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저 환자가 나였다면 내 아들 현우와 며느리 서연이는 어떤 얼굴을 할까? 영자 씨는 가방을 고쳐맵니다. 그리고 오늘 평생 해본 적 없는 아주 위험한 연극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진짜 가족인지 아니면 가족의 탈을 쓴 남인지를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퇴근한 현우와 주방에서 과일을 깎던 서연이 영자 씨를 쳐다봅니다. 평소와 달리 영자 씨의 표정이 몹시 어둡습니다. 현우야, 서연아. 나 병원 다녀왔다. 그런데 위암이란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네. 거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현우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서연의 과도가 멈춥니다. 하지만 영자 씨가 기대했던 엄마 괜찮으세요? 라거나 어떡해요? 하는 비명 같은 걱정은 들리지 않습니다. 위암이요? 아, 그거 치료비 많이 나올 텐데. 엄마, 혹시 예전에 들어둔 암보험은 그대로 있죠? 어머님, 요즘 암 수술비며 간병비가 보통이 아니에요? 수술비로 한 1,500만 원은 깨질 텐데. 엄마 모아둔 적금은 좀 있으신 거죠? 영자 씨는 귀를 의심합니다. 자신의 몸보다 돈 걱정을 먼저 하는 자식들. 서연은 한술 더 떠 영자 씨의 옆에 앉아 손을 잡는 척하며 비수를 꽂습니다. 어머님,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치료비로 그 큰 돈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나중에 상속 문제 복잡해지기 전에 이 집 명의부터 저희한테 미리 넘기시는 게 어때요? 그래야 세금도 아끼고 어머님도 마음 편히 치료받으시죠? 명예 이전. 그놈의 재개발 소식 때문에 눈이 먼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시한부 선고 앞에서도 땅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영자 씨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방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됐다고 이 정도면 충분히 봤다고 생각하며 눈물을 훔치려던 그때였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러 나왔던 영자 씨는 며느리의 방 근처에서 발을 멈춥니다. 서연이 친정 엄마와 비밀스럽게 통화 중입니다. 아유, 엄마. 시어머니 위암이래. 근데 진짜 짜증나? 그 나이에 수술해봤자 얼마나? 더 산다고 그 귀한 돈을 병원에다 갖다 바치냐고? 그 돈이면 우리 지호 유학 자금으로 딱인데? 내가 오늘 진명이 얘기 꺼냈어? 죽기 전에 명예 안 바꾸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병원비로 몇천 쓸 바엔 차라리 빨리 진명에 넘기고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안 그래? 나이가 나이인데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영자 씨의 손에 들린 핸드폰이 바르르 떱니다. 영자 씨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신이 30년 넘게 끓여준 국을 먹고 자신이 사준 옷을 입고 다니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시 돋친 독화살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영자 씨는 침대 끝에 걸터 앉습니다. 녹음된 며느리의 목소리를 다시 듣습니다.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그 말이 영자 씨의 가슴을 난도질합니다. 일말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눈물을 닦습니다. 슬퍼하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졌으니까요. 영자 씨는 금고를 엽니다. 거기엔 이 집의 등기권리증과 평생 모은 통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 집을 정리해주마. 하지만 그 주인은 너희가 아닐 거다. 영자 씨는 낡은 핸드폰을 들어 다시 혜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번엔 울먹이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차갑고 아주 명확한 목소리입니다. 혜자야, 부동산 알아봐줘.
금매로 내놓을 거야. 일주일 안에 끝낼 거다. 그리고 너희 집에 짐 좀 미리 보내도 되겠니? 영자 씨의 눈빛이 이제껏 본 적 없는 서늘한 광채를 띱니다. 평생을 참아온 여자가 작정하고 등을 돌렸을 때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 영자 씨는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는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제주도에 간다며 들떠있지요. 어머님, 저희 제주도 잘 다녀올게요. 몸도 안 좋으신데 집에서 푹 쉬고 계세요?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는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위암이라니 곧 이 집이 자기 것이 될 거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했겠죠. 영자 씨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건 배웅이 아니라 영원한 작별의 인사였습니다. 가족들이 떠나자마자 영자 씨는 움직였습니다. 오랜 친구 혜자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으로 들어옵니다. 시세 8억. 하지만 영자 씨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7억에 금매로 내놓을게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이번 주 안에 잔금까지 다 치르고 명예 이전 끝내는 거. 부동산 중개인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재개발 확정 지역이라 눈 깜짝할 새 팔릴 물건이었죠. 영자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 피땀 눈물이 서린 집이지만 더 이상 괴물들을 키우는 소굴로 남겨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틀 만에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곧바로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짐은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사진첩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짐들, 즉 아들 내외와 손자의 화려한 가구와 가전제품들은 모두 이삿짐 보관 창고로 보내버렸습니다. 텅 비어가는 집을 보며 영자 씨는 비로소 숨을 크게 들이킵니다. 먼지가 자욱한 거실 바닥에 앉아 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채웠던 건 온기가 아니라 나의 소리 없는 비명이었구나. 며칠 뒤 아들 내외가 돌아왔습니다. 역시 여행은 평일에 가야 제맛이라니까. 정말 재밌었어? 다음에 또 가. 현우와 서연이 검게 그을린 얼굴로 현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도 띠리릭 소리 대신 날카로운 경고음만 울립니다. 여보, 비번이 왜 안 맞지? 엄마가 바꾸셨나? 어머님도 참 노망이 나셨나 왜 비번을 바꾸고 난리야? 어머님, 문 좀 열어보세요. 한참 뒤에야 문이 열립니다. 그 앞에는 한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영자 씨가 서 있습니다. 손에는 종이 몇 장을 들고 말이죠. 왔니? 여행은 즐거웠고. 어머님, 비번을 왜 바꾸세요? 사람 놀라게. 얼른 들어가서 쉽게 비켜주세요. 영자 씨는 비켜주는 대신 서연의 가슴팍에 종이 뭉치를 던집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이삿짐 보관 증명서입니다. 들어올 필요 없다. 이 집, 어제부로 남의 집 됐으니까.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 팔다니요? 재개발은 어떡하고요? 재개발? 그건 이제 새 주인 사정이지. 7억에 팔아서 내 통장에 다 넣었다. 너희 짐은 저기 주소지에 적힌 창고에 있으니까. 알아서들 찾아가라. 동네 아주머니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 저 집 시어머니가 진짜 집을 팔았나 봐. 며느리가 그렇게 구박하더니 결국 쫓겨나네. 서연은 주변 시선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어머님, 노후 대책도 없으면서 미치셨어요? 암 수술비는 어떡하고요? 우리 지호는 어디서 살라고요? 영자 씨는 한 걸음 다가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영자의 서슬 퍼런 눈빛에 서연의 목소리가 잦아듭니다. 그거 거짓말이다. 너희 본색 보려고 내가 연극 좀 했어. 치료비 아까워서 내 집 명에 넘기라고 모의하던 내 목소리. 여기 다 녹음돼 있다. 가족? 나한테 너희는 가족이 아니라 내 살을 뜯어먹는 괴물들이었어. 현우, 너도 똑똑히 들어라.
엄마는 원래 혼자 잘한다고 했지? 그래. 이제부터 진짜 혼자 잘 살아볼 거다. 너희 눈치 안 보고 내가 번 내 돈으로 내가 행복해질 거야. 영자 씨는 당황해서 어버버하는 아들과 주저앉아 통곡하는 며느리를 뒤로하고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1층 로비에 미리 불러둔 택시가 서 있습니다. 친구 혜자가 창밖으로 손을 흔드네요.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갑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아파트를 보며 영자 씨는 가슴속 응어리가 뻥 뚫리는 기분을 느낍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이 7억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이영자라는 여자가 되찾은 자유의 몸값입니다. 영자야, 고생했다. 이제 우리 양양 바다 보러 가자. 그래, 혜자야. 나 이제야 살 것 같다. 영자 씨를 태운 택시는 서울의 회색 빌딩 숲을 벗어나 푸른 동해로 향합니다. 새벽 6시 양양의 작은 오피스텔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집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싱그럽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알람 소리가 아닌 창문을 두드리는 파도 소리에 눈을 뜹니다. 바닥을 딛는 무릎은 여전히 시큰하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영자 씨의 발걸음이 정갈합니다. 오늘 아침 식사의 주인공은 오직 영자 씨 한 사람입니다. 커다란 냄비에 가득 끓여내던 갈비찜 대신 예쁜 1인용 접시에 갓 구운 토스트와 정갈한 샐러드를 담습니다. 남이 남긴 음식을 해치우던 습관은 이제 버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신선한 것을 자신에게 대접하는 법을 영자 씨는 이제야 배우고 있습니다. 참 맛있네. 영자 씨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며 중얼거립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천천히 씹어 삼키는 음식은 달콤하고도 고소합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나와 나누는 오붓한 아침 식사입니다. 그러나 평화롭던 영자 씨 앞에 뜻밖의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아들 현우입니다. 말끔하던 정장 대신 구겨진 셔츠를 입고 얼굴은 며칠 밤을 지샌 듯 초췌해 보입니다. 영자 씨를 보자마자 현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이랑 매일 싸우고 지금 전셋집도 못 구해서 처가에 얹혀 살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같이 서울로 가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무릎 꿇은 아들의 정수리를 내려다봅니다. 예전 같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같이 울었을 영자 씨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고요합니다. 가여움보다 서글픔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현우야, 일어나라. 내가 힘들어서 온 거니? 아니면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거니? 너는 내 가정을 지켜야지. 내 아내와 내 아이가 내 가족이다. 나는 이제 내 가족으로 나 자신을 선택했어. 다시 서울로 가서 같이 살 일은 없을 거다. 가서 내 인생 성실하게 살아라. 그게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효도다. 영자 씨는 매몰차게 현우를 돌려보냅니다. 닫히는 엘리베이터 사이로 현우의 오열이 들려오고 영자 씨는 눈물을 참지 않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드디어 자식을 마음에서 놓아주는 해방의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영자 씨의 오후는 양양의 이웃들과 함께합니다. 한의원 조무사 시절 익힌 솜씨로 어르신들의 식단을 짜주고 가끔은 손맛을 발휘해 요리 수업도 진행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영자 씨를 누구네 할머니가 아닌 이영자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이 선생님, 오늘 국수가 아주 일품이에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뭐 있나요? 그냥 제 마음이 즐거우니까 음식도 맛있는 거죠. 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할 때보다 나를 사랑하며 남과 나눌 때 더 큰 정이 샘솟는다는 것을요. 억지로 쥐어짜던 친절은 독이 되지만 스스로 채워진 마음에서 흘러넘치는 배려는 향기가 됩니다. 할머니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양양이 할머니랑 딱인가 봐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손자 지호가 영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지호는 영자 씨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은 유일한 가족입니다.
영자 씨는 지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빠랑 새엄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지만 저는 할머니 응원해요. 할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너무 좋아요. 할머니 진짜 멋지세요. 고맙다, 지호야. 할머니가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아. 너도 나중에 내 인생을 살 거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말이다. 지호를 보내고 돌아온 밤. 영자 씨는 책상 앞에 앉아 파란색 노트를 펼칩니다. 첫 장에 적힌 하고 싶은 일들 리스트 중 벌써 몇 개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바다 보며 커피 마시기, 혼자 기차 여행 가기, 꽃 가꾸기. 영자 씨는 펜을 들어 새로운 한 줄을 추가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문패 달기. 그리고 창문을 엽니다. 밤바다 위로 은빛 달빛이 부서집니다. 72. 남들은 저무는 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자 씨에게 이 나이는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청춘의 시작입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되기로 했으니까요. 영자야, 고생 많았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영자 씨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활짝 웃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고단한 시어머니도 지친 간호조무사도 없습니다. 오직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여자, 이영자가 서 있을 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이 드라마를 바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신 상태 양호합니다. 계신 곳까지 잘 전달되었나요? 잘 전달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 하루를 공유해 주세요.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